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58세 박순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최근 깨달은 소중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목이 메어옵니다. 3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한 회사의 격리과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해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했고 직원들의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죠. 업무 시간에는 단 1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고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회사는 제 두 번째 가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지금은 퇴직했지만 그동안 남편의 집안 대소사를 챙기고 시댁 어르신들의 생신과 제사를 모시느라 늘 분주했습니다. 32살 된 아들은 이제 자기 가정을 꾸렸고 22살 막내딸은 대학생이 되어 한창 꿈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건 바로 초등학교 동창 수영이와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45년 지기 친구였던 수영이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산책을 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고 명절이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던 사이였죠. 수영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적금을 해지하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3개월만 있으면 갚겠다던 수영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영이는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버렸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수영이는 해외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족과 상의도 없이 그런 큰 결정을 했다며 분노했고 아들은 제 판단력을 의심하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막내딸은 말없이 울기만 했죠.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모임에 나갔습니다. 동창회, 계모임, 노래교실, 등산 모임까지. 카카오톡 친구는 500명이 넘었고 주 3회는 각종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송년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결근한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2주간의 병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 휴대폰을 끄지 못하고 회사 일을 체크했습니다. 모임 카톡방에서는 계속 알림이 울렸고 저는 그 모든 메시지에 하나하나 답장을 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그 순간 30년이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과장이 되려 했고 가정에서는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려 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친구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늘 남의 눈치를 보며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가 결국 이렇게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정신과를 찾아갔을 때의 두려움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나는 미쳐가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에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30년간의 회사 생활, 가정에서의 역할, 친구 관계까지. 그동안 저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길게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이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지금까지 모두에게 잘하려다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네요.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 속에 진짜 제 모습을 가두어 두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다 보니 정작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렸더군요. 상담이 진행될수록 제 안의 응어리가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이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신뢰와 관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것에 대한 깊은 상실감이었죠.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남편이 이제는 매일 아침 제 약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긴 남편은 저와 함께 산책을 다니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때로는 제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주기도 합니다. 아들은 매주 주말마다 며느리와 함께 집에 들러 제 안부를 묻습니다. 얼마 전에는 엄마, 우리가 너무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흘린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인 막내딸은 자주 제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곤 합니다. 엄마,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 자신도 좀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딸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는 최고의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관계의 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500명이 넘는 카카오톡 친구가 있었지만 정작 제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몇이나 될까요? 많은 모임에 참석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진정한 소속감이 아닌 피로감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진정성과 이해, 그리고 믿음이 있는 관계 하나가 1000개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더 값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차츰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숨기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화가 나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고 서운해도 이해해요 라고 했으며 힘들어도 잘 지내요 라고 했죠. 상담 선생님은 제게 건강한 이기심을 가지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기심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점차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는 것을요. 어느 날 상담실에서 나오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길가의 꽃들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거절해도 괜찮으며 때로는 제 감정에 솔직해도 괜찮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제가 정신과 상담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휴대폰 알림을 끄는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에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카카오톡 알림을 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으로 한 일은 참여하고 있던 모임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등산 모임, 목요일에 노래교실, 토요일에 동창 모임까지 모두 좋은 모임이었지만 제게는 너무 과했던 거죠. 한 달에 3번 이상 나가는 개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총무를 맡고 있던 모임이 5개나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것은 개 모임 총무직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맡아온 자리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저를 혹사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비 수금하고 식당 예약하고 모임 일정 조율하느라 쏟았던 시간들. 그 시간이 얼마나 저를 지치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총무직을 그만두면 우리가 어떡하니? 우리 모임의 기둥인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걱정과 원망이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상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했으니까요. 모임을 완전히 그만두진 않되 총무직은 내려놓겠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전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정리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친구 목록을 보며 한 명 한 명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얼마나 깊은 관계일까? 단순히 모임에서 몇 번 마주친 사이는 아닐까?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이일까? 결국 50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명절에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인사만 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사람들, 얼굴도 가물가물한 지인의 지인들.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네라고 말하는 데 익숙했던 제가 죄송하지만 어렵겠네요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과도한 업무를 떠안지 않기 시작했고 정시 퇴근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과장님, 이번 주말에 재고조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해요. 이번 주말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난 후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시간을 존중하는 만큼 다른 이의 시간도 존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업무 효율도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주말에는 취미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화분에 꽃을 심고 가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걸 보며 느끼는 소소한 기쁨이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제 변화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바뀌니까 나도 편해. 옛날에는 맨날 모임 가느라 바빠서 집에 없었잖아. 퇴직 후 적적해하던 남편과 저녁 산책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손잡고 걸으며 나누는 대화가 어느새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라고 말해주었고, 막내딸은 제가 새로 시작한 취미생활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화분을 가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 허전함이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문득문득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했고,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기장을 펼쳐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동창회 모임에 불참했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난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요즘 들어 거절하는 게 조금씩 편해진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어도 괜찮다는 걸 배우고 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변화들이 하나둘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들은 제 삶을 조금씩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달라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늘 있는 사람, 항상 도움 주는 사람으로 여겼던 이들은 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 나가지 않기 시작하자 쏟아지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너 요새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우리를 피하는 거야? 갑자기 너무 이기적이게 변한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함께한 계모임의 회장님은 제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총무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모임이 흔들리고 있어. 다들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줄 알고 걱정하고 있어. 회장님의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거셌습니다. 늘 야근을 도맡아 하던 제가 정시 퇴근을 하기 시작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과장님, 요새 회사에 정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러지 않으셨는데.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제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문득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어. 당신도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도 돼. 남편의 이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곁에서 늘 묵묵히 지켜봐준 사람이기에 그 말이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왔나 봅니다. 아들도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는 이제 조금 이기적이어도 돼요. 그동안 너무 헌신적으로 사셨잖아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막내딸은 매일 저녁 제 방에 찾아와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딸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젊은 딸의 지혜로운 조언에 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차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변했다고 할 때도 예전처럼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자 씨는 이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안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자 오히려 몇몇 친구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순자야,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야 내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정시 퇴근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동료들이 이제는 오히려 저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한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저도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서운한 표정을 마주할 때면 마음이 아프고 회사에서 야근하는 동료들을 보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제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 조금씩 나다워지고 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필요한 변화다. 건강한 이기심이 있어야 진정한 이타심도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 저는 압니다. 변화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 제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도요. 이것이 바로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500명이 넘던 지인들 중 이제는 단 5명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일까요? 매주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 친구 미경이와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예전처럼 수다를 떨며 걷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산길을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경이는 제가 우울증을 겪을 때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충분히 잘 살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돼. 그 말을 해준 유일한 친구였죠. 지금도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화요일 오후가 되면 정원 가꾸기 모임에 나갑니다. 꽃과 나무를 가꾸는 일이 이토록 치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모임에서 만난 연희 언니는 저보다 10년 먼저 이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당신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썼어요.
그러다 쓰러졌죠. 이제는 가끔 전화도 안 받아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만남도 미뤄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연희 언니의 말씀처럼 저도 이제는 제 마음에 솔직해지려 합니다.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고 말하고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가장 먼저 출근하거나 가장 늦게 퇴근하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 시간에는 더욱 집중합니다. 후배들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해 줍니다. 과장님, 이제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과장님은 너무 오래 고생하셨잖아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질 때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산책을 즐깁니다. 회사 근처 작은 공원을 거닐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물 듣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잠시나마 일상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남편과 함께하는 산책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손잡고 걸으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들 부부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옵니다. 며느리와 함께 요리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넷이서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완벽한 상차림이나 격식 있는 대화가 아니어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단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학생인 막내딸과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너무 예뻐요. 웃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딸의 말처럼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을지 모르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가끔은 딸과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떱니다. 전에는 늘 딸의 공부와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텃밭을 가꿉니다. 작은 상추 한 포기를 키우는 일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땀 흘려 가꾼 채소로 저녁을 만들어 가족들과 나누어 먹을 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예전에는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일기장이 이제는 제 감정과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때로는 서툴고 어설프지만 이것이 진짜 저의 모습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남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는 거죠.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가끔 예전 제 모습이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곧 회사를 퇴직하게 됩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 회사에서 보냈다고 하면 다들 놀라시겠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퇴직을 담담하게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하며 불안에 떨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깨달았으니까요. 무심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 말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모든 관계에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습니다. 퇴직 후에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꽃집을 열 계획이에요. 화초를 가꾸며 느낀 작은 행복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졌거든요. 큰 성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을 뿐이에요. 남편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둘이서 꽃을 가꾸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들은 이제 아빠가 되었습니다. 첫 손주를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하지만 더 기쁜 것은 제가 더 이상 완벽한 할머니가 되려 애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아이와 함께 있는 순간순간을 즐기려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막내딸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대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렴. 인생은 참 묘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결국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무심하게 살아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불완전해도 괜찮아.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일상의 행복과 지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